왜 윤석열이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경주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신평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평 변호사님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본가위원장을 맡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까지 보내셨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또 지지하십니까?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죠. 지금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방 끝나버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선배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그 역사적으로 봐서 그 산업화 네. 또 민주화 단계를 거쳐서 지금 상당히 그 민주화되었습니다만은 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그 운동권 세력. 네. 선배님도 뭐 역시 운동권 세력 아닙니까? 저도 운동권이요. 그 운동권 세력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순들이 이 폭발하면서 국민들이 그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공정의 이념에 좀 더 경도되는 그런 네. 단계로 접어들었고, 또 앞으로 이 공정 세상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그 발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거기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운동권 세력에 의한 이 반민주화, 이 사람들이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민주화를 어떤 부정하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상징 자본인 민주화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잘 봤다시피 내노남불의 위선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에서 본 무능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폐단들을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청산되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과제로서 등장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동권 세력을 교체해서 새로운 세력이 이 한국을 이끌어야 할 것인데, 그 중심을 윤석열 후보가 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뭐 서울법대 후배다. 예. 윤석열 후보가 예. 뭐 후배라고 지지하는 건 아니죠? 아이고 그게 네.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대는 선후배가 별로 없죠. 네. 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강한 자가 뭉치면은 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서울대가 뭉쳐가지고 서울대끼리 다 독식을 하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나온 경북고 또 서울대 동창회에 참석을 잘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판사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법조 출신이라서 또 지지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도 법조이지만, 그러나 뭐 변호사만 주로 했고, 그러니까 법조계 출신으로서의 뭐 과거의 친분, 인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까? 과거에 전혀 인연이 없었고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사회 생활을 하는 판사 인간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검찰과 아주 심한 대립을 해왔습니다. 네.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검찰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온갖 어떤 대립과 갈등을 제가 검찰과 겪어왔는데, 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 출신이라고 하면 제가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꼭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 근데 이 지금 공정세상, 기득권을 넘은 공정세상이라는 이 저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법률 하시는 분이 썼다기보다는 아주 이 문학 또는
철학이나 사색을 많이 하신 분이 쓴 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빨려 들어가서 잘 읽기인데 제가 보니까 이 책만이 아니고 책이 저서가 아주 많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하여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뭐 이런 아주 섬뜩한 이야기도 많아서 그래서 저는 평생 글쟁이로 살아왔고요. 네, 제가 그 시와 수필로 네, 정시로 등단을 했지요. 네, 아마 그 한국 법조계에서는 그 두 부분에 동시에 등단을 해서 그 활발한 그 저작 활동을 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집 들판에 누워 소설도 있다고요?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직 안 쓰셨고 예. 시와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수필이라기보다는 이런 공정세상 이거는 일종의 이 경륜을 펼치는 그런 내용. 한국 언론법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그런 게 있습니까?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 그 로스쿨 제도의 그 허점 또 이제 잘못된 점 그것을 그 지적한 책입니다. 네. 그 외에도 제가 그 전공 서적이나 몇 건에서 더 전공 서적이 있고 또 논문 또 많이 썼죠. 제가 과거에 그 한국 헌법학회 회장도 하고 제가 실무가 출신 이 판사나 그 변호사를 거친 사람으로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 전국 학회의 그 회장을 투표로 당선된 예가 아마 제가 전부 후무할 겁니다. 네. 그 전에 뭐 정성용 누구죠? 정성진 법무장관께서 네. 그 김대중 정부 때 법무장관 하신 분이 형사법학회 회장을 하시는데 네. 이건 뭐 제 자랑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 무투표 당선을 되셨고 네. 저 경우는 어떤 선거를 통해서 당선을 했지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거기도 교수도 하시고 지금 그는 이제 교수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셨지만 이제 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그럼 이제 살기는 여전히 경주서 사십니다. 근데 원래 대구 토박이신데 아버지 어머님이 두 분이 다 대구 토박이시죠? 그렇죠. 대구에서 경주 가서 살아라 그러면 경주 사람도 전부 대구로 와서 애들 교육이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주 거꾸로 지금 대구에서 경주 가서 사시고 또 서울에서 대구 가는 것도 제가 살아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경주까지 가서 사시면 힘든지는 많을 건데 또 거기서 농사 짓고 계시요. 힘드실 건데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제가 1993년도에 그 현행 헌법 시행 이후에 그 처음으로 법관 재임명에 그 탈락이 되었죠. 네. 우리나라 1호시네요. 그 현행 헌법 이후에 네. 87년도, 88년도 그 제정된 이후에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세상과의 어떤 부침에 세상의 부침에 흔들리지 말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제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 이후로 벌써 그 수십 년이 흘렀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뭐 잠시 네. 제가 미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중국에도 장기 그 체류를 했고 또 대구에도 또 잠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경주에 사시면서 또 주로 이제 글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좋은 글을 쓰시면 많은 분들한테 울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를 보는데 지금 문제는 정치에 대해서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분과위원장 맡아가지고 하시고 공정분과위원장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예. 거기 위원장을 맡아서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이번에 와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전까지는
민주당하고 가까우신데, 그죠? 그렇죠. 뭐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네. 대체로 여권에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출신들을 많이 아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법조인들도 그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시고. 좀 그런 셈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그럼 무엇 때문에 지지하시는지, 공정세상을 위해서 지지한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이 일반 국민들이 알아들을 때 왜 지지하는지 이걸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운동권 세력의 종식, 그것은 하나의 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과단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중이 바라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가. 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도 운동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운동권이 많이 붙어 있지만은 본인 자신은 운동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조금 각별한 사이였죠. 네. 제가 지난 7월 하순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윤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데, 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사실은 이재명 지사하고 각별한 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만나러 왔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역시 윤석열이다. 윤석열 씨가 네.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역사적인 대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때부터 제가 윤 후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글을 쓴다거나 말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바로 11월 5일 날 후보로 선출된다면은 아주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지지율이 김종인하고의 갈등,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보시죠? 그런 셈이죠. 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그 점을 좀 말씀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한국의 여러 정치 현상들을 예측해 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에 저는 윤석열 씨가 정계 입문을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씨를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싣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이낙연 씨가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네. 한때 지지율 40%를 넘고 그랬죠. 네. 그때 저는 이낙연 대표는 성공하지 못한다. 실패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을 했고, 또 지난 해의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 우연히 다 맞아들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한테 남은 아주 중요한 대사, 네. 올해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찌감치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강구도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해왔고, 이 양강구도가 이어지면서 결국에 가서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과거처럼 또 운 좋게 또 이게 맞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운보다도 지금은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예. 제3후보. 예. 그래서 어떤 3자 구도로 가기를 원하는 이런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아직까지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 후보와 안 후보 그 두 분이 여러 가지 점에서 뭐 성격상으로도 잘 맞고 또 반드시 저는 그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봅니다. 네. 지난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과연 안 후보하고 오세훈 씨하고 단일화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때 유명한 역학자가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네. 그분은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었는데, 네. 박영선 후보의 운세가 어떻고 뭐 그렇게 말하면서 박영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그렇지 않다. 이번에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 단일화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단일화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을 해서 유명한 역학자가 그 후로는 뭐 저한테 이 중요한 정치적인 뭐 그런 현상에 관해서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요. 네. 하시는 말씀이 당신 그렇게 잘 알아맞히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바꾸지 않느냐고 네.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때 하나의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프레임에 봐가지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면은 그 예측의 한 결과가 옳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 프레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러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단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네. 이것이 갖는 허상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해왔죠. 네. 이 40%의 지지율을 가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처음부터 지지한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이고, 이 갈라치기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정부의 핵심 주체 세력들이 이 저지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가 아마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위선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강한 반감 세력이 형성된 것이죠. 네. 이 세력은 어떻든 40%를 넘는 세력입니다. 네. 저는 이 세력이 이긴다고 봤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갖는 대단한 이 대중 친화력,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이 윤석열 후보가 갖는 순교자성, 지금 정부에서 온갖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어떤 얽어내려고 했죠. 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거기에 다 걸려들었을 겁니다. 그다음 네. 윤석열 후보는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모든 친여 언론 매체와 또 수사기관들이 윤석열의 부인과 또 제가 식구들에 관해서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순교자성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이 최종 싸움의 승자는 윤석열이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자기한테 주어진 역사적 대임을 결코 잊어버릴 분이 아닙니다. 네. 단일화 작업에서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작업을 전 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단일화 할 것이고, 예. 단일화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쁜 것보다도, 이제 아까 예측력이 대단하시니까. 예측이, 여기는 윤석열 당선 예측했는데, 윤석열 당선되는 거하고 안철수 당선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운동권 세력이 네. 종식되고, 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
네.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느냐 안철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 운동권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종식돼야 된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대착오니까요.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그 과거에 87년 이전에 뭐 민주화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북적인 이 민족주의 투쟁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끝내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공정하고 아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세상 그리고 아주 세계주의에 입각해서 전 세계에 아주 선도적인 그런 국가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점에서는 생각이 같은데 그럼 그렇죠. 그거를 안철수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윤석열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과거에 적폐청산이죠.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또 많으니까 예. 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안 나왔겠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믿고 안철수도 뭐 적폐청산 잘할 거로 보십니까?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야말로 네, 운동권 세력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죠. 네. 안철수, 네, 그렇죠. 그 18대 대선에서부터 시작해서 19대 대선, 네. 대선에서 그 드루킹 일당들 네, 그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 그 안철수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그 협잡이 없었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공정 세상을 위한 세 가지 응급 처방 이렇게 이제 이 책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 첫째가 입시 제도를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하는 것, 두 번째가 공무원 특채 제도를 개혁하자. 예. 세 번째가 법조인 양성 제도, 뭐 이 로스쿨 이런 겁니까? 뭐 이런 그래서, 거를 예. 개혁하자.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들은 볼 때는 이 세 개보다는 더 문제가 지금 알고 보면 집이 없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못 살겠다. 일자리가 없다. 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네, 신임 대통령이 네. 가장 먼저 네, 아무런 예산상의 그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도 네, 손쉽게 할 수 있는 개혁 조치, 네. 그 세 가지를 꼽은 것입니다. 그 네. 외에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예. 제도 개혁. 예. 그게 대입 제도 개혁, 공무원 특채 제도 개혁. 그래서 특채 제도라는 거는 공무원 특채 제도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이 특채 제도에 의해서 많은 이 간부 공무원들이 채용되어 왔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령 사무관의 어떤 바로 진출해서 그 사람이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하는 그런 네. 영역들이 자꾸 축소되어 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무고시 같은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네. 또 행정부의 경우에도 그 특채가 많이 차지하면서 사회적 사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제도가 붕괴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공무원 이 채용 제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법조인 양성 제도는 뭐를 고치자는 것입니까? 지금 로스쿨 제도, 이것이 조국 교수를 비롯한 진보 귀족들,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 로스쿨 제도의 여러 가지 피해가 드러나면서도, 한사코, 그 시정을 거부를 했죠. 이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세계에서 조금 특이합니다. 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하나의 놀이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과거에 이 집안이 어렵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떤 학력상 제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법조인의 그 꿈을 이루던 그런 그 중요한 또 사회적 사다리가 있었죠. 네. 그래 그것이 완전히 로스쿨 제도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줄 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위층들의 자제들만 로스쿨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곤란하죠. 중하위층의 자제들도 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변호사가 되고 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로스쿨 제도를 바꿔 나가든지 또는 당장 몇 가지만 고치면은 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한국의 현실을 비춰봐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어떤 제도가 타당할 것인가 그런 점에 관해서 조금 논의를 거쳐서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가 미국의 로스쿨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한국은 네. 지금 어떻든 경제적 상위층의 네. 자제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네. 대학으로 변질돼 버렸죠. 대체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등록금이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까? 등록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스쿨 등록금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로스쿨 등록금 반액으로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제도 개선을 하면은 네. 그런 우리가 이 개선의 작업을 해서 로스쿨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로스쿨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 과거의 사법 시험 제도를 부활하자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또 거기 주장에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법 시험 제도가 갖는 또 폐단도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이 너무나 암기식으로 흘러가지고 그런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로스쿨 제도는 어떻든 우리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해야 될 과제가 다음 대통령에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굉장히 지금 지장을 많이 준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부인되는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또 무슨 어떤 거의 조폭 수준에 있는 어떤 유튜버 한 사람에 의해서 7시간이나 녹음이 되어 있는 거를 녹취록을 공개를 하지 마라, 방송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고 다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전번에 나와서는 본인이 윤석열의 아내가 돼가지고 제 남편이 가는 길에 너무 지장이 있다면 정말 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네.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대통령 후보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봤지만은 대통령 후보를 공개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배우자를 공개하는 이런 비열하고 치사한 짓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 공격은 어떤 면으로 봐도 그는 지금 과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대한데 지금 계속 하지 않습니까? 장모도 지금 사실 감옥까지 갔다 왔고 이 부인도 사실 대통령만 안 나왔으면은 문제될 게 없지만은 대통령 나오니까 이제 부인이 또 타겟이 돼가지고 후보와 부인 굉장한 가혹한 검증이라는 이런 말에 이제 많이 당하고 있는데 허위사실도 많고 이렇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네. 유튜브 서울의 소리죠. 네. 서울의 소리가 잘 알아요. 네. 제가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네. 그쪽에서 저한테 흥미를 가지고 많이 또 거기에서 제가 유튜브 녹음도 하고 또 그쪽에
공격을 많이 하던 그 열린 공감 TV의 네. 강진구 기자하고도 제가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그렇습니다. 예, 뭐 공교롭게 막 거의 두 쪽을 제가 다 잘 압니다만은, 그 너무 과도합니다. 네. 저는 막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 부분을 저는 뭐 쭉 들어보면은 사실이 아니지만은 막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똑같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거 뭐 사실은 입증하기도 사실 아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냥 뭐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뭐 동네천에 바람 났다는 식인데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 공격이 여하튼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또 이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계를 초월했다고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가서는 그 현명한 국민들이 이 후보자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우자를 공개하는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크게 꾸짖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면은 이런 헛소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보면 그 헛소문이 그냥 뭐 엄청나게 세월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공양을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게 뭐 일반 언론에도 막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결국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파국으로까지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논란이 많았죠. 예, 어떻게 이게 실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비책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예. 뭐 그쪽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네.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잘 모르시네. 예. 예. 네. 뭐 결국은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국민이 판단하려니까 이게 객관적인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이 여론에 흔들리는 게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 언론에 의해 가지고 이 증폭되는 것을 걸러내는 게 비판 언론이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의 어떤 집단 의식이라는 것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집단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걸러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에 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또 대체로 우리 인간사를 보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극복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겪었던 그런 억울한 측면, 그것도 언젠가는 다시 밝혀져서 그분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가 이게 상당히 요즘 관심이 좀 많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 복권이 돼가 아직까지는 삼성병원에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2월 초로 예상되는 사회활동으로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전국교체를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아주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 본인이 그동안에 수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 중앙지방검찰청장 또는 검찰총장 이런 지위에 있을 때 또는 아니면 특검의 검찰팀장 이런 수사 과정에서 악연이 좀 쌓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고 네.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고 네. 뭐 물론 윤 후보는 자기의 직무 상황이 의무에 따라서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네. 거기에 관해서 이 원인을 만든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이 한 나라를 이끌었던 분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윤 후보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은 이런 바람을 가져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 나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감옥 생활을 4년 9개월 했으니까 건강이 우선에 좋아져야 안 되겠느냐.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사면 복권이 됐는데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런 일도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예. 뭐 휠체어 타고 막 다 죽는다 그러다가도 뭐 사면 복권 이런 소리만 들어보고 그때부터는 홀홀 날아다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꾀병이 아니고 진짜 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탄핵 정국을 흘러가면서 네. 여러 가지 것도 예측을 했죠. 저는 탄핵 소추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다.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한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이 탄핵 결정으로 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세한 점들에 관해서 예측한 것이 거의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심지어 탄핵 재판의 날짜까지 미리 제가 다 계산해서 알아맞혔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틀린 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형사법정에 서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또 그것도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틀린 점은 유죄 선고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부가 석방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려버린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영의 몸이 되신 거죠. 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독한 사람 같아요. 아주 뭐 저렇게 잔인하고 지독하게 4년 9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물론 없지만 외국 사례에도 드문 경우 같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여러 가지 국정 난맥을 초래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할 만한 그런 사유가 과연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치였죠. 네. 물론 문 대통령이 그분이 성격이 그렇게 모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그런 판단을 했어야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계속해서 영의 몸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석방되도록 해야 됐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게을리한 것, 이런 것들이 이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되어 왔던 거죠. 국민들이 뭔가 무능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 국정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어떤 답답한 마음,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초래한 것은 결국 그분의 역사적으로 봐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핵심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것도 80이 넘는데 그것도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국정원장이 4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원세훈 국정원장, 그 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4명이나 다 들어가고, 그 자리에다가 이 김정일이한테 돈 5천억을 갖다 준 박지원, 그리고 감옥 갔다 온 박지원
씨가 저 국정원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통역당 뭐 징역 20년 20일 받은 신용복 씨 글씨를 또 국정원에 아주 그 원훈으로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거 아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국정원이 저는 완전히 적화돼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국정원 가서 조사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시기는 감사한데. 뭐 결국 그 운동권 세력이 그 형성해온 잘못된 이 질서, 네. 그것이 지금 이 국정의 전반에 퍼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이것을 고쳐야죠. 근데 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더 안 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뭐, 대법원장도 하기는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도 됐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이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다 그런 과정이지만 국정원은 또 유독 좀 더 심하게 표가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3월 9일날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이 설날, 구정 2월 1일, 설날 연휴 2월 2일까지 이제 그 여론이 완전히 한번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의, 여론이 한번 잡히겠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느끼시는 게, 우리 변호사님 또 다니면서 느끼는 것, 또 뭐 경주에서 느끼는 것, 또 대구, 서울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큰 윤곽은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뭐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하신다. 오히려 네. 안철수 후보가 부상을 했기 때문에 네. 더욱 낙관을 하고 있고 더 좋다. 여하튼 간에 이재명 후보는 40%의 그 상한선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네. 나머지를 이 두 분이 윤 후보와 안 후보 나눠 가지면서 마지막 단일을 하면은 그거는 필승의 시나리오죠. 네. 이번에 지금 또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죽었는데 의문사다. 이재명 근처에 뭐 좀 문제되는 사람은 지금 그동안 유한기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또 지금 김문기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이번에 또 이병철 씨, 그 변호사비 대나무 공매했던 사람, 주변에 좀 문제되고 핵심적인 고리가 된 사람은 다 이렇게 의문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저 사람 주변에 의문사하고 자기 형님도 사실 이재선 회계사도 계속 비판하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라토리움부터 비판하니까 아예 그냥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가혹한 일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빨리 특검을 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이걸 누가 유죄고 무죄인지를 밝혀주면 이런 의문사고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검찰이 하는 보면은 법이 상당히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네. 특검 하자 그러는데 특검도 안 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지금 특검을 하면은 자기의 낙선으로 거의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 네. 특검을 받아들일 리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 입으로 특검하자고 계속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인이 입으로 내가 특검하자, 계속 특검하자. 그전에 또 지금 윤석열하고 같이 쌍특검을 하자. 그럼 다 윤석열 후보 쪽에도 좋다 특검하자. 국민의힘도 특검하자 이러면은 아니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태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뭐 하여튼 해보자. 뭐 부산 이때는 좀 하자. 그게 괜히 내세우는 핑계죠. 그래서 이렇게 핑계라도 받겠다 그럼 같이 하자.
그럼 양쪽이 다 하자 그러는데 이게 뭐 법을 안 통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할 리가 없지요. 예, 할 리가 없는데도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자신이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동격사 아니겠습니까? 성동격세가 이게 완전히 참 반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심이 이제 곧 잘 정비가 돼가지고 표에 나타나겠는데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정선거 때문에 감옥 가 있고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거기도 13명이 기소가 돼 있고 예. 그 부정선거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한 130명, 130개 정도 선거구에 지금 소송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뭔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해줘야 이걸 좀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 대법관 이런 분은 아예 그냥 이재명을 내놓고 봐줘가지고 50억 클럽이다 이래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지금 노정이라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이분은 또 권순일 대법관보다도 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보다 더 아주 편파적인 사람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예. 네, 이분은 아주 우리법 연구회에다가 예. 김명수 대법관 대법원장이 바로 직계로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또 어떤 편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네. 어떤 단정적인 그 표현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막아지지 않으면은 이게 개인의 그 주권이 상당히 왜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드루킹 댓글이든지 뭐 청와대에서 권력을 이용한 것이든지 뭐 어떤 사전선거 운동,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이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좀 제도 자체가 보완이 돼야 안 되느냐. 예. 그걸 중앙선관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뭐 일체 어떤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예. 상당히 저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해보셨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되는 데는 상당한 정도로 이런 부정선거 위험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에도 허점이 상당히 있는데, 물론 뭐 일부 투표함을 보관하는데 나흘이나 다시 보관하는데 여기에 CCTV를 설치한다. 이거는 이번에 다 보완이 됐어요. 그 보관하는 장소 앞에 CCTV 설치는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계속 떠들어서 좀 보완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도 뭐 QR 코드가 이게 맞느냐, 또 선거관리의 그 직원의 직인을 직접 날리느냐 아니면 인쇄를 하느냐 많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더 책임성 있게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완벽하게 국민 주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가지고 이제 물론 글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방송 같은 데도 나가서 말씀도 하시고 하겠는데 주로 하는 역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저는 제주라는 것이 네. 글재주가 있으니까 네. 계속 윤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그런 글을 써 나갈 그런 작전이고
또 제가 조금 더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네. 전체적인 형사를 살피는데 좀 나은 점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의 부상을 결코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아주 좋은 징조다. 좋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쪽 윤 후보 캠프에서는 뭐 전에 어느 그중에 핵심 역할을 하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신 교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 글이 또 제가 어떤 하는 형세 예측이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뭐 글은 상당히 워낙 잘 쓰시고 이래가지고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한 50여일밖에 안 남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아주 애가 탈 것 같아요. 저는 애가 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네. 윤 후보의 성기는 거의 확실하게 잡혀져 왔고 네. 한때 당 내부 분열에 의해서 좀 호되게 네.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이제 회복이 됐고 또 안철수 후보가 나서면서 두 분의 단일화 작업 그것은 거의 어떤 공동 정부로 가더라도 두 분이 연합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잘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또 마지막에 단일화를 통해서 좋은 득표를 해서 정권 교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잘 합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헌정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문수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 그것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권 교체입니다. 네. 이제 무능하고 위선적인 운동권 세력 그 사람들의 탐욕을 우리가 끝내고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을 좀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죠. 이 파고를 이 거대한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꼭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은 역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견해를 달리 하시더라도 윤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의 3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신평 변호사님 경주에서까지 일부러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불편을 네.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